그 말씀은 이제 이 바이러스 변이가 훨씬 전파력이 크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왜 전파력이 이렇게 더 빨라진 거예요? 바이러스도 생명체거든요. 물론 바이러스가 사람과 같이 다세포로 돼 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120 나노미터의 눈이 안 보이고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뭐 이런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증식은 안 돼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에 감염이 돼서 복제를 한다, 리플리케이션을. 코로나19의 원인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고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기침재채기 하면 코나 목으로 해서 우리 호흡기 세포에 스파이크 단백이 ACE2 리셉터에 이렇게 결합이 돼서 쑥 들어가요. 우리 세포 내에 들어가서 우리 세포, 인체 세포를 인질로 삼아요. 인질로. 하이제킹 하는 거지. 하이제킹해서 결국은 그 RNA 바이러스는 유전자 RNA 코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령문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지령문을 우리 인체 세포한테 명령을 내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자식 세포가 복제가 돼서 수십만, 수백만이 나오죠. 근데 다 똑같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소위 뭐 유전자 핵산 코드에 A는 T, G는 C 이렇게 이제 매칭이 돼서 만들어지거든요. 복제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때로 실수를 해요. AT가 아니라 뭐 AG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모 바이러스와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약간씩 변이가 된, 그래서 보통 1개월에 이것이 한두 개 정도 핵산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변이주가 되는 거죠. 베리언트가. 뭐 갑자기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델타라는 말은 이전에 또 모표가 변이가 됐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도 있고 뭐 베타도 있고 그런가요? 이 델타 변이는 워낙에 인도에서 시작된 2020년 12월에 인도의 한 마하시트라라고 하는 농촌에서 출현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워낙에는 인도 변이라고 부르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그 나라 사람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5월 30일 날 이제 WHO가 회의를 해서 어떤 국가 이름을 하는 거는 차별이다, 스티그마를 준다. 그래서 영국 변이는 알파 변이, 남아공 변이는 베타 변이, 브라질 변이는 감마 변이, 또 인도 변이는 델타 변이. 그 뒤에도 뭐 람다 뭐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가장 심각한 거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네 가지죠. 그럼 바이러스가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변이를 했을 때 그 코드가 바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랜덤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바이러스가 의도를 하고선 바뀌는 건가요? 랜덤으로 바뀌죠. 예. 의도하고 뭐 바이러스는 뇌가 없지 않습니까? 의식이 없죠. 예, 의식이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변이가 나와요. 여러 가지 변이가 있는데 그 무수한 변이가 있는 중에 이 델타가 지금 서바이벌 오브 히트 위너인 거예요. 델타 변이가 더 전염성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사람 인체에서 더 잘 달라붙는다는 얘기인가요? 스파이크 단백이 ACE2 리셉터에 이렇게 결합하면 이게 침투가 시작되는 거, 전염이 시작되는 건데, 이 델타 바이러스는 이 결합력이 높아요. 세. 이 자석 흡인력처럼 딱 붙는 게 다른 놈보다 더 잘 붙어.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양을 많이 뿜어요. 델타에 감염된 사람은 기침재채기 하면 더 많은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나와. 왜냐면 이 머리 부분에 변이가 있어요. 이 델타 변이가. 이제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이 있으면 이 부분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RBD라고 그러거든요. RBD. 여기에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가 있음으로 해서 이 ACE2 리셉터와 결합을 잘해요. 다른 변이 놈들이 이게 못 붙는 거지. 이게 튕겨져 나가는 거죠. 전염은 더 잘 되는데 예전하고 비해서 치사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몰라요. 결국은 전염력, 중증
감염도를 높이는 능력, 치사율을 높이는 능력,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거, 항체 치료제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거. 이 5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델타 변이는 일단 전염력은 2배 높아요. 2배. 네. 그러니까 G타입보다 2배 높아. 그러니까 G타입보다 알파 변이는 50%가 전염력이 높고 알파 변이보다 델타 변이가 50%가 높아요. 결과적으로 G타입보다 델타 변이는 100% 전염력이 높다. 2배 높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코로나 한 명의 확진자가 2~3명을 전염시킨다. 델타의 경우는 5명, 6명을 전염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건 증명이 된 거고.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도 케이스가 지금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는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건 전염성만 높은 거지 그냥 이거 뭐 오히려 죽는 거는 더 좀. 지금 델타가 치사율이 높이냐 안 높이냐 아직 모르지만 치사율을 높이질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치사율이 보통 세계 기준은 2.2%고 한국은 1.2%거든요. 그냥 한국 기준 뭐 2.2%라고 봅시다. 세계 기준으로. 근데 과거 환자가 100명일 때 2.2%라는 거는 2명이 사망한다는 건데 델타로 환자 수가 1000명이 되면 22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치사율이 같으니까 괜찮아 하지만은 환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면 사망자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젊은 층한테도 이제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증상은 똑같이 없는 쪽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반 예전 코로나 걸렸을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에이심토매틱한 사람들이 젊은 층이라고 하셨잖아요. 델타 변이도 비슷한가요? 영국에서 이제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가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증상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코로나 걸리면 고열, 두통, 근육통, 뭐 기침, 흉통 심하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코가 막히고 콧물 나오고 뭐 재채기하고 목이 아프고 약간 두통 있는 정도로 좀 감기 증상처럼 약화됐다. 그렇게 많이 리포트가 돼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사실 그게 델타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약화돼서 그렇게 증상이 나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델타 바이러스가 증상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로 걸리는 층이 소아청소년 20, 30대다 보니까 원래도 코로나가 소아청소년 20, 30대는 증상이 그렇게 약하게 나왔었거든요. 무증상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제 해석입니다. 예. 오히려 지금 이제 문제는 롱 코비드 신드롬, 포스트 코비드 신드롬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 독감이나 감기 앓고 회복이 되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앓고 나서 후유증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심하게 앓은 사람일수록 회복하고 나서 3개월 이후에도 두통, 피로, 식욕부진, 우울증, 뭐 기력 없음 그게 일종의 이제 코로나 앓고 나서 나온 후유증이다. 그래서 롱 코비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호소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뭐 일각에서는 뭐 감기로 생각하자, 뭘 심각하게 격리하고 그러냐, 마스크 벗고 그러자고 하지만 감기하고 다른 병이죠. 감기가 뭐 후유증 남기나요? 코로나 걸린 이후에 후유증이나 장애를 앓는 환자들을 또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코로나에 걸리고 중증이 되고 사망하고 이것만 이것이 임팩트고 문제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크게 코로나가 크게 유행하고 많은 사람이 걸리다 보면 그런 롱 코비드 후유증 장애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코로나를 사람들이 이거는 주로 폐나 호흡기에 급성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이해죠. 사실은 코로나는 호흡기 감염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 전신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가서 뭐 출혈이나 뇌경색 일으킬 수도 있고, 콩팥에 가서 급성 심부전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에 혈전이나 출혈 일으키기도 하고, 피부에 발진도 돋고, 뭐 전신의 모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이제 백신을 맞아봤자 델타 변이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검증이 아니 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영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알파 변이에 대해서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여전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 그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한 번 접종에서는 방어 효과가 33%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접종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60%로 올라가고 화이자는 88%로 올라가요. 계속 전이가 되면 될수록 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백신을 만들어서 부스터 샷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독감 백신, 계절 시즈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10월, 11월에 맞는단 말이에요. 이 북반구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매년 시즈널 코로나 백신을 매년 맞는 시기가 도래하겠죠,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한 번 맞고 두 번 맞아서 평생 방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터를 지금 파이자, 모더나에서 개발해가지고 올 가을에, 그러니까 9개월 내지 12개월 사이에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고 있다. 지금 실제 뭐 일부 연구 결과도 부스터샷이 효과가, 항체가 잘 생긴다. 뭐 미국의 CDC나 뭐 FDA나 뭐 NIH는 아직 아니다. 현재는 변이주로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극구 부인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변이주의 발생 현황, 또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모습, 또 백신을 변이주로 해서 임상 시험을 했더니 효과가 있다. 그런 증거가 수집이 되면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제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건 계속 논의하고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앞으로도 어떤 변이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우한 바이러스, 원래 이제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하면 거기에 사람이 만들어서 넣었으라는 그 어떤 클루가 없었다. 그래서 맨메이드가 아니다라고 이제 봤었고, 자연계에서 뭐 박쥐에서 뭐 판골린을 거쳐 사람으로 왔다, 주노틱하게 왔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연계에 있는 그 박쥐에서 있는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다루다가 그 리익이 된 거다. 그런 게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염력이 높고 파열이 높은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 뭐 실험을 하다 누출이 됐든 의도적으로 누출시키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런 그 레버러토리 릭 세오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주노틱하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견해고, 뭐 파우치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랩에서 릭이 됐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간 숙주가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중간 숙주가 판골린인지 뱀인지 스네이크인지가 아직 명확치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박쥐에서 상당히 유사한 바이러스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왔을 건데, 이 중간 숙주가 명확치 않다라는 점. 그리고 WHO에서 조사단이 갔는데도 그 우한의 그 웻 마켓에서 증거를 확실히 잡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년하고 좀 분위기는 주노틱하게 자연계 동물에서 왔다기보다 랩에서 리크된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정치적으로 서로
작년보다 올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 3자 입장에서. 저는 뭐 어느 쪽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인류가 또 과학자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숙주가 발견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003년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사람이 감염됐다. 사양 고양이도 입증이 됐고, 그것이 뭐 불과 1년 만에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동에서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서 사람으로 왔다. 확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에볼라도 마찬가지고 박쥐에서 뭐 그 서부 아프리카에서 뭐 장례식 이런 데서 그 박쥐 고기를 먹거나 뭐 박쥐와 똥이나 이런 거 노출되면서 이렇게 감염됐다.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이 그 코로나19는 코비드 19은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중간 수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했지만 이미 뭐 상당히 너무 늦게 간 탓도 있지만 뭐 중국이 또 협조가 그렇게 원활치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만 했는지 중간 수치를 밝히지 못했어요. 아직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인위적으로 조작이 됐다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그것도 없죠, 사실은.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죠. 인위적으로 이걸 조작을 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푸른 거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그 변이가 됐다는 걸 찾으려면 수많은 바이러스 시퀀스를 다 DB를 만들어서 쭉 분석을 하면서 뭔가 이상한 시그널이 나와서 그걸 봤더니 그게 툭 튀어나온 거다. 없던 게. 그래도 이게 변이라는 게 어떤 그 조금씩 이렇게 변이가 트렌드가 가는데 이 계통 분석을 해가지고 족보를 따지고 넥스트 트레인 가면 이렇게 족보가 있잖아요. 조금씩 변이가 되면서 이렇게 변이가 되고 이렇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이나 어떤 마커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시퀀싱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렵겠죠. 돈이 많이 들고 뭐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하지만 나머지 아프리카, 인도 뭐 이런 데는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진작에 일찍이 시퀀싱을 많이 해서 델타가 나왔을 때부터 딱 통제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 시퀀싱은 선진국 나라에서 그렇죠. 이론으로 막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시퀀싱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중국을 리크를 의심하고 중국은 아니다. 그러면 중국도 까고 미국도 까서 이렇게 서로 패를 보여주면서 해야지 그게 어느 쪽이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서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델타 변이는 이제 여기 저희한테 모든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제 코로나가 언제쯤 돼야지 좀 일반 독감처럼 안정화가 될 거라는 어떤 예측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1 million 퀘스천. 사실 이제는 뭐 코로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다 인식하는 것 같고 팬데믹은 종식이 될 수는 있지만은 코로나19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어요. 팬데믹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유행이 있는 건데 백신 접종을 많이 늘려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유행이 줄어들면 팬데믹은 졸업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를 완전히 우리 인류 감염으로부터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후리하게 된 건 불가능하다. 다른 거거든요. 감기나 독감처럼 그냥 1년에 한 번 오고 매년 백신 맞고 그냥 이렇게 코로나 함께 살아가는 시기를 그냥 다 체념하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1918년 스페인 팬데믹을 상상하면 돼요. 이게 지금 21세기의 스페인 팬데믹 상황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도 서너 번의 이 유행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계절 독감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죠. 아, 스페니쉬 플루가 그렇죠. 그 계절 H1은 독감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게? 그다 그 스페인 독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건 몰랐어요. 예. 그 2009년 신종 플루 H1N1 그 팬데믹이잖아요. 그 후손이 지금 겨울마다 유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될 거예요. 1918년 스페인 팬데믹 치사율이 2.5%였어요. 2 내지 2.5.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계절 독감은 치사율이 0.1%예요. 치사율이 2.2%면 22배 높은 거예요. 독감하고 똑같이 본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2.2%라는. 그렇죠. 건. 사람들이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니까 다시 물어봐야 사람들의 인지 장애가 심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선택 편향, 바이어스의 세계잖아요. 바이어스가 너무 많아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계절 코로나로 돼서 우리가 일상으로 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이 많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독감은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가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서 48시간 이내에 쓰면은 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가 있어요. 독감의 타미플루처럼 코로나에도 효과적인 항바이러스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백신이 만능이 아니거든. 백신이 100% 예방 안 해주거든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항바이러스를 써서 완치를 시키면 그럼 계절 독감, 그럼 치사율이 또 2.2%가 아니라 뭐 0.2%라든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절 독감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독감처럼 생각하고 마스크 벗고 그냥 어차피 고령자나 일부만 죽으니까 우리 이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 있냐. 우리가 즐기고 물류도 해야 되니까 그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좀 개인적으로 요즘 힘드신 일은 특별히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것은 왜 그 정치인들이나 이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분들이 과학자의 말을 안 들을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예 대통령이 코로나의 존재를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21세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반지성주의라고 그럴까? 유럽도 나라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나마 가장 과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제가 존경하는데 다른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제가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부족할까? 사실 이거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물체에 의한 과학인데, 과학 전쟁인데, 과학적인 이해와 또 과학적인 연구, 결과 해석, 과학적인 대응.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 이해 능력과 전략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설사 그 정치인들이 인문학 배경이고 법대라든지 경제학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과학적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부족하면 적어도 전문가의 말은 듣겠다라는 마음은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 안 내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지는 거죠.